서울의 심장부. 시간이 멈춘 듯한 인사동 골목길은 연등회 란댕 코익이 오색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등불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흥겨운 풍물놀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 떠들썩한 축제의 열기 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정심다원 징신차 유엔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린 찻집이었다. 찻집 안은 바깥 세상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은은한 백단향이 코끝을 스치고 나지막이 흐르는 검은고 산조 가락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찻집의 주인 한서연은 길고 단정한 손가락으로 다관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이어진 의식을 치르듯 숙련되고 절제된 동작으로 끓인 물을 차십 위로 흘려보냈다. 차십이 피어오르며 만들어내는 맑고 푸른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 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군더더기도 없었다. 다관을 드는 각도, 물을 따르는 속도, 찻잔을 손님 앞에 놓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듯 정교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옷차림, 찻잔을 든 손님의 미세한 손떨림,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도 그녀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한서연은 이곳 정심다원에서 3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었다. 피와 화약 냄새 대신 차십의 향기를, 비명과 총성 대신 검은고 가락을, 숨 막히는 긴장감 대신 평온한 일상을 원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범한 찻집 주인이라고 믿고 싶었고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밴 습관들은 과거를 배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등을 벽에 두고 앉았고 출입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를 선호했으며 낯선 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곤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온한 오후였다. 창가에 앉은 단골 손님에게 새로 들여온 우전차를 내어가던 순간이었다. 찻집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이 들려온 것은 바로 옆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박 할머니 밥집 앞에서였다. 값비싼 검은색 세단 2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흔한 동네 건달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절도 있는 움직임, 주변을 훑는 예리한 시선. 그들 사이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이탈리아제 구두에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긴 남자.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최근 서울의 밤을 장악하기 시작한 신흥 조직 천마회 티안마후이의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오만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밥집 입구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찾아뵀는데 아직도 생각을 안 바꾸셨네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나무를 놓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이 골목에서 밥을 팔아 자식들을 키워낸 노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꺾이지 않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돌아가게! 난 이 가게 팔 생각 없네. 여긴 내 인생이고 내 자식들 목숨 줄이야. 할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낡아빠진 가게 하나 붙들고 계셔봐야 뭐가 남습니까? 저희 윤 회장님께서 이 일대를 전부 사들여서 멋진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실 겁니다. 인사동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협조해 주셔야죠. 헐값에 넘기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주는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할머니의 작은 좌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정도면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할머니는 수표 뭉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긴 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내 청춘이 묻힌 곳이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강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고집 부리시는군요. 좋게 말할 때 들으셨어야 했는데. 그는 옆에 서 있던 부에게 턱짓을 했다. 부하 중 한 명이 밥집 입구에 놓여있던 장독대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수십 년 묵은 장독들이 박살 났다. 시큼한 장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이것들이... 박 할머니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 안. 한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잊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감각이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느낌. 관여하지 마.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넌 이제 한서연. 평범한 찻집 주인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시선은 창밖의 광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민주는 박살난 장독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다시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엔 이 가게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 몸이 성치 않게 될 수도 있고요. 자식들도 있으시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강민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 하지만 할머니의 느린 손은 강민준에게 닿지 못했다. 그는 가소롭다는 듯 할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강하게 밀쳤다. 어디서 손을 대? 아! 연로한 몸은 힘없이 뒤로 넘어졌다. 박 할머니는 바닥에 뒹구는 깨진 장독, 파편 위로 쓰러졌다. 여기저기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험악한 분위기의 사내들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닭! 정심다원 안에서 찻잔이 다탁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아주 작고 단호한 소리였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3년간 애써 지켜온 평온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억들은, 어떤 본능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은은한 차양 대신 폭력과 공포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등장에 강민준과 부하들의 시선이 쏠렸다. 가녀린 몸매에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찻집 여주인이었다. 강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당신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지만 한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부축했다. 할머니의 팔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박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쪽 의자에 앉힌 후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준과 시선을 마주했다. 사과하세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했냐? 지금 어르신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부서진 것들 전부 변상하고 여기서 당장 사라지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골목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강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일가의 계집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다. 하하하 미친년이네. 이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 다시 말하지. 사과하고 꺼져. 강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턱짓으로 양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 2명을 가리켰다. 전현, 입을 아주 걸레로 만들어버려. 다시는 짓거리지 못하게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거안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목을 풀었다. 그들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한 걸음씩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고 다른 한 명은 온몸이 근육질인 남자였다. 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뒷걸음질 쳤다. 2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잔인한 폭력에 대한 기대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축제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 시간은 숨을 죽였다. 2 거안의 압도적인 위압감 아래. 한서연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다. 구경꾼들은 이미 다음 순간에 벌어질 끔찍한 폭력을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강민준의 입계는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저 여자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오른쪽의 거구였다. 그는 성인 남자의 허벅지만 한 팔을 휘둘러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의 몸이 마치 버들가지처럼 부드럽게 뒤로 휘었다. 인간의 상체를 저런 각도로 젖히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유연성이었다. 거구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 그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서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그녀는 남자의 육중한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다른 손의 팔꿈치로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오두둑 인체의 구조를 역행하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거구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서연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남자의 몸을 지렛대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발 뒤꿈치로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의 급소를 강타했다. 육중했던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남자는 꺾인 팔을 부여잡은 채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왼쪽에 있던 근육질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비웃음을 거두고 허리춤에서 접이식 경찰봉을 꺼내 들었다. 착 소리를 내며 금속봉이 길게 펼쳐졌다. 이 인연이 그는 경찰봉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서연을 향해 내리쳤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의 공격거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공격거리를 만드는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경찰봉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쇠 파이프를 쥔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단순한 잡기가 아니었다. 손목에 신경다발이 모인 곳을 엄지와 검지로 누르는 급소 공격이었다.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경찰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중심을 잃은 남자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서연은 반대쪽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강하게 밀어 올렸다. 목이 꺾인 남자의 뇌가 흔들렸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의식이 흐려졌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명치에 무릎을 가볍게 차 넣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거품을 물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미동도 없었다. 골목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10초. 불과 10초 만에 건장한 남자 둘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평범한 찻집 주인이 아니었다. 저 움직임, 저 정확성, 저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훈련된 살인기계의 움직임이었다. 내 놈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일어나. 강민준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한 명은 팔이 꺾인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기절한 상태였다. 분노와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강민준이 직접 나섰다. 죽여버리겠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서연에게 주먹을 날렸다. 분노에 찬 그의 주먹은 꽤 위협적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빈틈투성이인 아마추어의 움직임으로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만 살짝 기울여 그의 주먹을 피했다. 주먹이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서연은 강민준의 뻗은 팔을 아래에서 위로 쳐내며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돌아섬과 동시에 그의 팔을 어깨 위로 잡아채고 자신의 어깨를 축으로 삼아 온몸에 체중을 실어 아래로 내리눌렀다. 정교한 관절 기술이었다. 대닭! 이번에도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강민준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소리였다. 끄악!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격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강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잘 닦인 구두 위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준은 그 눈빛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황급히 달려왔다. 움직이지 마, 다들 손들어. 젊은 경찰관이 소리쳤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가녀린 여자 한 명이 멀쩡히 서 있고 건장한 남자 셋이 피를 흘리거나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나이 든 경찰관이 상황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박할머니와 박살난 장독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강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조금 전에 살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평범하고 연약한 시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저분들이 먼저 여기 박할머니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가게 기물을 부수고 할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박할머니의 팔에 난 상처와 박살난 장독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말리려고 하자 저를 위협하며 두 사람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제 행동은 저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목격자들도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양까치들이 먼저 할머니를 밀었어요. 저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강민준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먼저 말을 하려 할 때마다 어깨의 통증이 그를 덮쳤다. 젊은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들 신분증 좀 봅시다. 소속이 어디야? 강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천마회라고 적힌 명함이 나왔다. 나이든 경찰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요즘 골치 아픈 신흥 조직이었다. 경찰관은 다시 서연을 보았다. 아무리 정당방위라지만 건장한 남자 셋을, 그것도 조직폭력배를 혼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선생님도 잠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겠습니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경찰관들이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구급차와 추가 경찰 병력이 도착했다. 강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가게 될 터였다. 강민준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불타는 듯한 증오의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마주했다. 소동이 모두 정리되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떠난 골목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박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서연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골목에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잊고 있던 감각들이 온몸을 덮쳐왔다. 아드레날린이 식은 후에 미세한 몸의 떨림. 상대의 급소를 공격했을 때 손끝에 전해졌던 생생한 감촉. 피 냄새와 부서진 뼈의 소리. 쏴! 갑자기 그녀의 귓가에 거센 빗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명이 울렸다. 눈앞에 환영이 스쳤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낯선 도시의 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료, 지수의 얼굴,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웃던 그의 마지막 모습. 서연아, 도망쳐. 우으! 서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을 뻔했다.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평온한 일상이라는 약한 두근 폭력이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조금 전까지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손. 이제 그 손은 다시 한번 폭력으로 더럽혀졌다.
이것은 더 이상 차를 따르는 손이 아니었다. 사람을 부수고 망가뜨리는 훈련된 무기일 뿐이었다. 박살난 장독 파편들이 축제의 등불빛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년간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난 모습과도 같았다. 균열이 생겼다. 한 번 생긴 균열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인사동의 소동은 그날 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흔들리고 조악한 화질의 스마트폰 영상이 인사동 정의의 여사장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영상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강렬했다.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가녀린 실루엣의 한 여성이 거구의 남자 둘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리는 장면.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남자의 팔을 꺾고 제압하는 모습까지 영상의 화질은 인물들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했지만 바로 그 익명성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특수부대 출신인가? 숨겨진 무림고수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등등의 추측성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동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잠시나마 온라인 세상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물론 그녀 자신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찻집으로 향한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괴롭힌 것은 인터넷의 소란이 아니라 3년 전 그날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유령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최진혁 청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강직함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청장님, 어젯밤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인사동 관할서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관련 인물들의 소속이 최진혁은 무심코 영상을 재생했다. 흔들리는 화면 속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그의 눈이 굳어졌다.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부드러운 움직임, 급소를 향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공격,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마무리까지 저것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국가정보원 최정예 블랙 요원들의 근접 전투술 CQC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토록 우아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한서연, 그가 가장 아꼈던 제자이자 이제는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이름 아떠두. 최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외투를 걸치고 청장실을 나섰다. 그의 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하고 빠르게 인사동으로 향했다. 정심다원의 문을 열었을 때 최진혁은 익숙한 차양과 함께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한 서연의 지친 얼굴을 마주했다. 서연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사람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녀는 여전히 옛 직책으로 그를 불렀다. 이제 국장 아니야. 그리고 너도 더는 IOEO가 아니고. 최진혁이 씁쓸하게 말했다.
이호는 서연의 현역 시절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상 봤다. 최진혁이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3년 동안 죽은 듯이 지내던 애가 왜 하필 천마회 놈들을 건드린 거냐.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 세계를 떠난 순간부터 네가 지켜야 할 선은 오직 하나. 바로 네 자신의 평화뿐이었어. 그런데 넌 그걸 네 손으로 깨버렸어.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질책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딸처럼 아꼈다. 그렇기에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다시 걷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손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게 두렵지도 않나. 밤마다 지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지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단단했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짙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느 항구,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북한의 핵기술을 빼돌려 제3국에 팔아넘기려던 내부 배신자를 제거하고 정보를 회수하는 임무였다. 서연과 그녀의 파트너이자 약혼자였던 김지수는 완벽하게 잠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정보는 거짓이었고 수십 명의 무장한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들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지수는 서연을 엄호하며 퇴로를 확보했다. 먼저 가. 서연아, 이건 명령이야. 그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서연은 거부했다. 함께 죽거나 함께 살거나.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적의 총탄 하나가 지수의 복부를 꿰뚫었다. 쓰러지는 지수를 부축하며 서연은 절규했다. 지수는 피를 토하면서도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아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그러니 평범하게 살아. 나 대신 제발. 결국 서연은 홀로 살아남았다. 지수가 목숨과 맞바꾼 정보를 품에 안고서 복귀 후 그녀는 국가의 영웅이 되었지만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지수의 마지막 유언은 그녀에게 평생의 족쇄가 되었다.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이호라는 이름을 지우고 한서연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지수를 위한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다. 알아듣었대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최진혁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천마회, 간단한 놈들이 아니야. 윤태섭 회장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다. 네가 상대했던 강민중 같은 놈은 그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해. 이미 그들은 네 뒤를 캐기 시작했을 거다. 네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 테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마. 당분간 여기서 떠나 있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게 어쩌면 지수가 정말로 원했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제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찾아낸 듯했다. 최진혁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천마회의 심장부였다. 윤태섭 회장은 흰 도포를 입고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취미는 서예였다. 거칠고 폭력적인 그의 사업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취미였다. 어깨에 깁스를 한 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계집. 제가 반드시... 윤태섭은 그의 말을 잘랐다. 시끄럽다. 그는 붓에먹을 듬뿍 묻혀 일필휘지로 화선지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정중동, 징종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 그는 잠시 자신의 글씨를 감상하더니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대형 스크린에 인사동의 영상을 띄웠다. 윤태섭은 먹을 가는 것을 멈추고 소리 없는 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영상이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다. 영상이 멈추자 윤태섭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깔끔하군. 그것은 칭찬이었다. 분노도 질책도 아닌. 강민준은 당황했다. 윤태섭은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놈의 무능함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 저 여자는 사냥꾼이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난 멧돼지처럼 날뛰었지. 결과는 뭐냐? 내 놈의 부러진 팔과 세상의 이목을 끄는 시끄러운 소음뿐이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됐다. 윤태섭은 다시 붓을 들었다. 강민준, 넌 당분간 모든 일에서 손 떼라. 근신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비서를 향해 명령했다. 조사실을 움직여 저 여자를 찾아내. 이름, 나이, 가족, 과거,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 하지만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사냥꾼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윤태섭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는 의문의 여자. 그의 거미줄은 이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녀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윤태섭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천마회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조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조직의 가장 은밀하고 유능한 부서였다. 그들은 전직 경찰, 전직 국정원 직원, 혹은 뛰어난 해커들로 구성된 정보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오직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목표물의 완벽한 프로파일링이었다. 조사실장인 김 실장은 차갑고 유능한 남자였다. 그는 인사동이 내려다 보이는 한 오피스텔에 임시 작전 본부를 차렸다. 방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고성능 컴퓨터에는 흐릿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모니터에는 인사동 일대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타겟 이름, 한서연 나이, 32세 3년 전, 이곳 인사동 건물을 매입하고 정심다원이라는 찻집을 개업, 사업자 등록 외에 특별한 기록 없음, 금융거래 내역 깨끗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식료품 구매와 공과금 납부가 전부. 지난 3년간의 기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했다. 마치 3년 전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사람 같았다.
김 실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한서연이 찻집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2인 1조로 그림자 미행 붙여. 통신감청조는 저 여자 주변의 모든 무선 신호를 잡아내. 24시간. 눈도 붙이지 마. 저 여자가 숨 쉬는 소리까지 보고해. 거대한 거미줄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거미줄은 그녀의 찻집 건너편 건물의 창문 청소부로 위장한 감시조였다. 두 번째는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여행객으로 위장한 미행조였다. 세 번째는 그녀의 찻집 와이파이 신호를 해킹하려는 통신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다. 상대는 고작 찻집 여주인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쫓고 있는 사냥감이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감각이 깨어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엇인가 변했다. 평화롭던 골목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찻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속 어제까지는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다. 이를테면 건너편 건물의 창문을 닫고 있는 저 남자. 그는 같은 창문만 벌써 10분째 닫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지도를 보는 척하는 저 커플. 그들은 30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에 ASUS G75 Observer라는 주변 상점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신호가 잡혔다. 전문가용 고성능 장비에서나 나올 법한 신호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최진혁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이제 공포가 아닌 아득한 과거에 느꼈던 전투 직전의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가벼운 외투를 걸친 뒤 장바구니를 들고 찻집을 나섰다. 평범한 장보기 차림이었다. 그녀는 북적이는 인사동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여유로웠지만 보폭과 속도는 미세하게 불규칙했다. 거리에 늘어선 가게의 쇼윈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그녀의 눈은 모든 반사되는 표면을 이용해 자신의 뒤를 훑었다. 역시나 20m 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서 물건을 보는 척했고 그녀가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였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그래서 어설픈 미행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최고도 아니군. 그녀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라 역사는 인파로 가득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어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미행조도 황급히 그녀를 따라 개찰구를 통과했다. 잠시 후 강남행 열차가 도착했다. 출입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열차에 오르는 척하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몸을 돌려 승강장으로 다시 빠져나왔다. 미처 내리지 못한 미행조는 닫힌 문 안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들릴 리 없는 작별 인사를 속으로 건넸다. 그리고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다른 노선의 열차에 몸을 실었다. 첫 번째 꼬리를 떼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오피스텔의 작전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놓쳤습니다. 타겟이 지하철에서 사라졌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CCTV 추적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하고 하지만 서연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현금으로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이런 식의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매일 다른 경로로 움직였고 때로는 택시를, 때로는 버스를, 때로는 도보로 이동하며 그들을 교란했다. 그녀는 그들의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빠져나갔다. 김 실장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가 이끄는 조사실이 일주일 가까이 일가의 여자 한 명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는 윤태섭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만 했다. 타겟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추정됩니다. 저희의 모든 감시 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역으로 저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직 경찰이나 군인 수준이 아닙니다. 수학이 넘어 윤태섭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는 즐거움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김 실장, 더 큰 덫을 준비하게. 쥐가 아니라 호랑이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덫을 놓아야지.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의 정체를 알아야 했다. 누가, 어떤 규모로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다음 수를 둘 수 있었다. 그녀는 방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행조 중에서 가장 경험이 없어 보이는 젊은 남자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일부러 허점을 보이는 척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며 통화를 하는 척 연기했다. 경계심이 풀어진 미행남이 거리를 좁히며 따라붙는 순간 서연은 골목의 어두운 모퉁이로 순식간에 몸을 숨겼다. 미행남은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당황해서 모퉁이를 돌아섰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서연이 그의 목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뭉툭한 열쇠의 꾸러미였지만 남자의 목에 닿는 감촉은 칼날과도 같았다. 움직이면 죽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다. 소속은 목적은 뭐지 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사람! 이름은? 남자는 겁에 질려 떨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일은 잊어버려. 그리고 내 상관에게 전해. 거미줄을 치려거든. 거미가 먼저 잡아먹히는 수도 있다고. 서연은 남자의 목덜미를 강타해 기절시킨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연은 남자의 스마트폰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과거 니스에서 사용했던 해킹 기술을 이용해 그녀는 몇 시간 만에 스마트폰의 보안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팀원들의 정보와 그들의 임시작전 본부 위치까지 파악해냈다.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그들의 총책임자인 김 실장의 신원이었다. 서연은 훔친 지갑에서 나온 그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구축해둔 비밀 정보망을 통해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김우진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뇌물수수 및 증거조작 혐의로 불명예 퇴직 하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경찰 내부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던 인물. 특히 끈질긴 추적과 정보 분석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경찰의 최고 엘리트였던 인물을 스카우트해서 정보팀을 꾸릴 정도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곳. 최진혁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거대한 상어의 꼬리를 밟은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의 눈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윤태섭이라는 이름의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정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윤태섭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가 정복해야 할 왕국처럼 보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호랑이를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호랑이가 아끼는 새끼를 건드리는 수밖에. 윤태섭은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재미있는 놀이를 앞둔 아이와 같은 잔인한 호기심이 번뜩였다. 그 늙은이 한서연이 지키려 했던 그 밥집 할망구 말이야. 김 실장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죽이지는 마. 죽음은 너무 시시한 결말이잖나. 공포를 선물해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절망과 그녀의 삶의 터전이 한 주매제로 변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줘.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 그 여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그날 밤 인사동에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민준과 같은 어설픈 조폭들이 아니었다. 검은 작업복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윤태섭의 직속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해머, 그리고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통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박할머니 밥집배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파괴 그 자체였다. 단순한 행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의도가 담긴 체계적이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쨍그랑 과직 테이블과 의자는 쇠 파이프에 맞아 산산조각 났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발길에 짓밟혔다. 주방의 모든 집기들은 해머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수십 년간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져온 액체통을 열어 가게 곳곳에 뿌렸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썩은 생선과 화학약품을 섞어 만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이었다.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다. 작업을 마친 리더격의 남자가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가게의 가장 안쪽 벽, 이제는 액자로 가려져 있지 않은 맨 벽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내 영역을 지켜라. Protect your territory. 그것은 한서연에게 보내는 윤태섭의 조롱 섞인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찻집 문을 열었다. 밤새 뒤숭숭한 꿈자리에 잠을 설친 탓이었다. 그녀는 찬물을 끓이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늘 이 시간이면 들려오던 옆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끓이던 찬물을 그대로 둔 채 찻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지옥을 보았다. 박할머니의 밥집은 문이 반쯤 부서진 채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처참한 광경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성한 곳 하나 없이 파괴된 내부.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에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박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린 자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끈적하고 역한 액체가 신발 밑에 달라붙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쓰인 붉은색 문장에 닿았다. 내 영역을 지켜라.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슬픔, 연민, 분노, 그런 감정들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것은 순도 높은 살의 샤이였다. 3년간 애써 억눌러 왔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었다.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이 붉은 문장 앞에서 하얗게 타버렸다. 선을 넘었다. 윤태섭. 그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 제 찻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박 할머니는 인형처럼 그녀에게 이끌려 찻집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향이 좋은 안정차를 우려내 드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찻집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를 정한 암살자의 눈빛이었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고 조금 진정되자 서연은 그녀를 찻집 안쪽의 작은 방에 모셨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이 이 일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선 힘과 힘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든 조치를 마친 후 서연은 찻집 가장 안쪽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은 차십과 닭이들을 보관하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낡은 나무 판자 몇 개를 드러냈다. 그러자 먼지 쌓인 방수포 아래 숨겨진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벽에는 서울의 상세 지도와 함께 그녀가 지금까지 수집한 1000마회의 관련 정보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공간의 중앙에는 견고한 하드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부드러운 스펀지가 모양에 맞게 파여 있었고 그 안에 그녀의 옛 도구들이 기름칠이 잘 된 채 고이 잠들어 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SI고 P529 권총, 여러 개의 탄창,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 만능키와 해킹 장비가 담긴 작은 키트,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여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P226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에 감겼다. 이질감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겼다 놓았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지하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찻집 주인 한서연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국정원 블랙 요원, 코드네임 2호의 냉혹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시패 색을 구별하는 눈이 아니었다.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숨통을 끊어놓을 급소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윤태섭이 선을 넘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의 영역을 침범할 차례였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다. 한서연의 찻집 지하. 그곳은 더 이상 과거를 묻어둔 무덤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 통제실이었다. 벽에 붙은 서울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성과 여러 개의 압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천마회에 알려진 활동구역, 자금줄로 의심되는 유흥업소, 그리고 주요 간부들의 거주지였다. 그녀는 3년간 잊고 지냈던,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에 전원을 켜고 몇 겹의 우회 경로를 통해 암호화된 번호로 접속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나비? 비가 필요해?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나비는 서연의 또 다른 코드네임이었고 비는 긴급정보 지원을 뜻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국정원을 떠나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너 살아있었나? 그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천마회. 아는 건 뭐든 말해줘. 빚은 나중에 갚지. 상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서연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었다. 알겠다. 이 채널은 다시 쓰지 마. 24시간 후에. 북악산의 마지막 벚꽃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블로그를 검색해. 암호는 자네 생일. 그 이후엔 모든 기록을 삭제해. 연락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껐다. 이제 그녀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다.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디지털 작전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비록 근신처분을 받았지만 천마회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자금줄과 인맥을 끊어놓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서연은 기절시켰던 미행남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마회 하부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비밀 메신저 앱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방화벽을 뚫고 서버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수많은 대화 내용과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첫 번째 공격은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되었다. 서연은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강민준이 관리하는 건설회사의 완벽한 이중 장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증거였다. 이메일은 여러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쳐 발송되었기에 추적은 불가능했다. 두 번째 공격은 바로 뒤를 이었다. 그녀는 천마회의 주요 현금 수입원 중 하나인 강남의 불법 도박장 정보를 빼냈다. 단순히 주소만 알아낸 것이 아니었다. 내부 구조, 경비 인력 배치, CCTV 사각지대, 그리고 VIP들이 드나드는 시간대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최진혁이 과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줬던 인물이었다. 강남 테헤란로 XXX 오피스텔 1901호 오늘 밤 11시 판돈 50억짜리 텍사스 홀덤 게임이 열립니다. 현금 수송 차량은 10시 50분에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번호는 그녀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정보만 전달하고 전화를 끊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강민준의 오른팔인 박 부장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 그리고 그가 조직의 자금을 아주 조금씩 몇 년에 걸쳐 횡령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배신이라는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서연은 이 정보를 그냥 유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박 부장이 최근 갑자기 거액의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이 조작된 파일을 강민준 다음으로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행동대원 독사에게만 익명의 메시지로 전송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충견인 줄 알았더니 주인의 밥그릇을 훔치는 쥐새끼였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지하 통제실을 나와 다시 평온한 찻집 주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바로 그날 오후 국세청 조사 요원들이 강민준의 건설회사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날 밤 11시 경찰 특공대가 강남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과 함께 도박을 즐기던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천마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었다. 천마회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가장 극적인 결과는 조직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독사는 조작된 증거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박 부장이 자신의 구역에서 나오던 상납금을 빼돌렸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독사의 부하들이 박 부장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 부장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양쪽 파벌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자금줄, 사업체, 심지어 가장 믿었던 부하들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여자. 한서연, 그년이야. 전부 그년 짓이야.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상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치 유령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같은 시각 정심다원 서연은 찻집의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심야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남 불법 도박장 단속 소식, 건설회사 세무조사 소식.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상대를 잠식해 들어가는 침묵의 분노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대신 적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24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 노트북을 켰다. 북악산의 마지막 벚꽃 블로그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파일의 제목은 천마 티아마의 해부도였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눈이 빛났다. 화면에는 천마회의 전체 조직도, 자금 흐름, 그리고 윤태섭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약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막 전차의 요리가 끝났을 뿐이었다. 메인 요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윤태섭의 펜트하우스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마치 흥미로운 소설을 읽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 파벌의 자멸,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찰의 급습 모든 사건들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닌 한 명의 뛰어난 지휘자가 그린 정교한 작전도였다. 국세청, 광역수사대, 그리고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찔러 분열을 유도하는 심리전이라 윤태섭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정부 기관의 작전 계획서 같군. 그것도 아주 유능한 기획자가 쓴.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상대에 대한 존중마저 느끼고 있었다. 길거리의 양아치들이나 부패한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김 실장,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이십니까? 만나고 싶다고 전해 정중하게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윤태섭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왕이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영토에 나타난 새로운 강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그것이 설령적일지라도. 다음 날 오후 정심다원의 풍경소리가 맑게 울리며 손님이 들어섰다. 소란스러운 관광객이 아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다. 윤태섭의 비서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선생님 되십니까? 그녀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하얀 봉투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서연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카드만 들어있었다. 검은색 카드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간결한 문장. 귀한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엔타워 최상층 더 스파이어에서 오다치시터리마스 윤태섭 배상.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초대장이었다. 초대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환이었다. 서연이 거부한다면 그는 다른 방법을 쓸 터였다. 아마도 더 지저분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서연은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다.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때로는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굴로 들어가야만 할 때도 있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기꺼이 응하겠다고. 약속된 날 서연은 찻집의 문을 일찍 닫았다. 그녀는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무기를 챙기지는 않았다. P256은 차가운 케이스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늘 밤의 싸움은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신 귀에 꽂는 초소형 도청 장치와 비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만년필 모양의 발신기를 챙겼다. 그녀는 수수한 무명옷 대신 몸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찻집 주인 한서연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블랙 요원 2호의 그것이었다. 남산 엔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더 스파이어는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이었다. 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녀를 정중하지만 철저하게 보안 검색했다. 서연은 순순히 응했다. 그녀가 준비한 장비들은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윤태섭은 그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완벽한 신사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한서연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시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섭 회장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거대한 테이블이 아닌 두 사람이 마주 앉기에 적당한 작은 테이블이었다.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친밀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웨이터가 다가와 최고급 와인을 따랐다. 윤태섭이 먼저 잔을 들었다. 당신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목표가 명확하더군요. 오랜만에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만난 기분입니다. 그는 서연이 벌인 일들을 작품이라고 불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집 앞마당을 더럽히는 쓰레기를 좀 치웠을 뿐입니다. 서연이 미소 없이 응수했다. 팽팽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윤태섭은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쓰레기라. 강민중 같은 놈들은 분명 쓰레기가 맞지요. 하지만 그 쓰레기를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서연 씨, 당신 같은 재능 있는 분이 이런 좁은 골목에서 차나 따르고 있는 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더군요. 당신은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 바친 사냥개가 늙고 병들면 가차없이 내다버리죠. 최고의 독수리의 날개를 꺾어 새장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데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울렸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한서연 씨,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 그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서.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그녀에게 2인자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박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을까. 그녀는 다시 윤태섭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질서의 제국이지요. 힘에 의한 완벽한 질서. 약한 자들은 보호받고 강한 자들은 그 능력을 존중받는 세계 부패한 정치인들과 무능한 공무원들이 아닌 나와 당신 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입니다. 그 질서를 위해 무고한 노인의 삶을 짓밟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회장님의 방식이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가 아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 시궁창에서 썩은 고기를 쪼아 먹지는 않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태섭의 얼굴에서 신사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다. 그는 서연의 거절을 확인했다. 아쉽군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쓸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나는 관대하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관대함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똑똑한 당신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요.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야말로 제 앞마당을 다시 더럽혔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떠나는 모습을 윤태섭은 불쾌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김 실장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계획 변경이다. 이제부터는 놀이가 아니다. 전쟁이다. 저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숨통을 내 앞으로 가져와. 엘리베이터 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악마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후였다. 이제 모든 협상의 여지는 사라졌다.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고 그녀는 다시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익명의 존재가 되어 섞여들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박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그녀 자신만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형광등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최진혁 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할머니 밥집, 재물송회 사건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 2단어였다. 증거 불충분, 현장에 남은 지문 하나, 발자국 하나 없었다. CCTV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전문 해결사들의 수법이었다. 최진혁은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천마회가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윤태섭이 한서연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도.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 상층부, 심지어 검찰 내부에까지 윤태섭의 영향력이 뻗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법과 절차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때 그의 개인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신저 앱에 도착한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알 수 없음. 메시지 내용은 사진 한 장이었다. 검은 바둑돌 하나가 거대한 바둑판의 한가운데, 천원 티안 유엔 자리에 놓여있는 사진, 최진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과거 그와 서연이 함께 쓰던 비상신호였다. 바둑판의 중앙,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면전 개시의 신호. 그녀가 윤태섭과 만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공식적인 청장의 역할로는 그녀를 도울 수 없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선생의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인맥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다. 국정원 시절 그의 직속 부하였고 지금은 경찰청 사이버 안보수사대에 근무하는 이 팀장이었다. 이 팀장, 나 최진혁일세.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네. 절대 기록에 남지 않을 보안 데이터 드롭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네. 자네 말고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이 팀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고 그의 강직함을 존경했다. 그는 조용히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최진혁은 이제 서연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쥐어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쪽에서는 한 남자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신림동의 허름한 모텔방,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곳이 그의 피신처였다. 윤태섭은 그를 버렸다. 그의 구역과 부하들은 모두 다른 놈들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직 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조롱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윤태섭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패는 반드시 정리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매일 밤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생존 본능으로 뒤엉켜 있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 안에 윤태섭의 끈아풀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잘 알았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였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카드. 한서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여자. 하지만 동시에 윤태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적에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따르는 마지막 남은 부하 한 명을 불렀다. 인사동 정심다원으로 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마. 찻집 앞 화분. 세 번째 국화 화분 밑에 이걸 두고 와. 들키면 넌 죽는다. 부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건넨 것은 작은 쪽지 하나였다. 다음 날 서연은 찻집 문을 열며 화분에 물을 주다가 국화 화분 밑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발견했다. 평소에는 없던 돌멩이였다. 그녀의 감각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돌멩이 밑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오늘 밤 10시 한강철교 남단 3번 교각 아래 혼자 와라.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서연은 가기로 결정했다. 강민준이 자신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처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절박한 쥐는 때로는 고양이의 목을 물 수도 있는 법이다. 약속된 시각. 한강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다. 서연은 약속 장소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주변 지형과 모든 은폐, 엄폐물을 확인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교각 아래로 다가오는 인형을 지켜보았다. 강민준, 혼자였다. 그가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담배를 피워 물때였다. 그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볼일이지? 유학. 강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서연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날 찾아온 걸 보니 윤태섭에게 버림받은 모양이군.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강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맞아. 난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냥 죽진 않을 거야. 윤태섭. 그 개자식도 같이 끌고 들어갈 거야.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 아니, 내가 당신을 돕겠어. 내가 널 믿을 이유가 없는데 윤태섭이 곧 큰 거래를 해. 그냥 돈 세탁이나 마약 따위가 아니야. 러시아 마피아를 통해 북한에서 빼돌린 군용 무기를 중동 테러 조직에 넘기는 거래야. 이 건만 성공하면 윤태섭은 정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돼 돈과 함께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손에 쥐게 되는 거지.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정보 파일에도 없던 내용이었다. 왜 나지 경찰에 가지 않고 경찰 하 그 안에 윤태섭한테 월급 받는 놈들이 몇 명인 줄 알아 그놈들에게 정보를 넘기는 순간 내 목숨은 그날로 끝이야.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윤태섭을 진짜로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 살고 싶어.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던졌다. 거래 장소
시간, 접선 방법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어. 내 모든 걸 건 정보야. 이걸 줄 테니 날 살려줘. 윤태섭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게 해줘. 서연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공포와 증오, 그리고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여전히 역겨웠다. 박할머니를 밀치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정보는 윤태섭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비수였다. 위험하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좋아, 거래하지. 서연이 입을 열었다. 강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넌 내 지시에만 따라 어떤 질문도 토도 달지 마. 넌 이제부터 내 사냥개야.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연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가웠다. 만약 이게 함정이거나 날 배신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명심해. 윤태섭의 부하들이 널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네 심장을 멈추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이 그날 밤 한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맺어졌다. 복수를 꿈꾸는 전직 조폭과 거악을 심판하려는 전직 비밀 요원.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윤태섭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작전 개시일 D-Day의 밤. 인천항의 공기는 바다 안개와 쇳가루 냄새로 축축하고 무거웠다.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강철의 미로를 이루고 있었고 하늘 높이 솟은 겐트리 크레인들은 잠든 거인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서연의 지하 통제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이었다. 소음을 줄이는 기능성 전투복, 가벼운 방탄조끼, 그리고 허벅지에 단단히 고정된 PBA-미주 홀스터까지. 그녀의 얼굴에서는 찻집 주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이자 최정의 요원인 이호만이 존재했다. 벽에 붙은 지도 위에는 마지막 작전 계획이 붉은 펜으로 그려져 있었다. 강민준에게서 받은 내부 정보, 나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조직도, 그리고 최진혁이 비공식적으로 넘겨준 경찰 내부망 정보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최종 작전이었다. 그녀는 귀에 꽂은 초소형 통신기로 강민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시간은 정확히 20소시 30분. 5분 이상 지체되면 계획은 폐기한다. 알았나? 알았어. 당신이야말로 몸 조심해. 처음으로 강민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왔다. 서연은 대답 없이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비공식 데이터 드롭 포인트에 마지막 파일을 업로드했다. 파일명은 보험. 자신이 실패할 경우 윤태섭과 천마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통제실의 모든 전원을 내리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서연은 전공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구 외곽의 어두운 수로를 통해 작은 1인용 카약을 타고 접근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고도로 소리 없이 물살을 갈랐다. 그녀는 거대한 화물선 밑에 그림자의 몸을 숨기고 미리 파악해둔 경비 사각지대를 통해 항구 내부로 잠입했다. 마치 물에 스며드는 한 방울의 잉크처럼 그녀의 침투는 완벽하게 은밀했다.
거래 장소는 항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7번 부두의 C 구역이었다. 그녀는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를 따라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밤의 공기 속에서 예민하게 떨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금속이 바람에 긁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러시아어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거대한 크레인 기둥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는 C구역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늘한 달빛 아래 윤태섭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 실장과 한눈에 봐도 최정의 힘을 알 수 있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거구의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보스가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군용 등급으로 보이는 나무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품에서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 줌을 당겼다. 그녀는 거래 현장, 무기 상자,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윤태섭의 부하 한 명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잘 닦인 AK-63 소총과 RPG-7 로켓 발사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러시아 마피아 보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가 성사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서연은 통신기의 버튼을 짧게 눌렀다. 신호를 받은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항구 반대편에 있는 1번 부두의 변전시설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폭탄을 터뜨렸다. 기광! 항구의 일부 구역이 정전되며 거대한 스파크가 일어났다. 동시에 그는 공중전화로 베리꼬구의 1번 부두에서 대형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항구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7번 부두를 경비하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져 1번 부두 쪽으로 달려갔다. 윤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젠장 무슨 일이야? 회장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곳을. 김 실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 없는 죽음이 시작되었다. 백! 소음기 달린 PB-26이 불을 뿜었다. 가장 외곽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 한 명이 목에 작은 구멍이 뚫린 채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서연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적습이다 회장님을 보호해. 남은 조직원들이 윤태섭을 둘러싸고 사주를 경계했다. 서연은 크레인에서 내려와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사냥터였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공포에 질려갔다. 한 명은 컨테이너 뒤에서 목이 꺾인 채 발견되었고 다른 한 명은 순찰을 돌다 줄에 목이 감겨 공중에 매달렸다. 서연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결국 윤태섭의 곁에는 김 실장과 최정의 경호원 2명만이 남았다. 그들은 윤태섭을 데리고 가장 방어가 용이한 컨테이너 사무실로 후퇴하려 했다. 바로 그 길목을 서연이 막아섰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다. 결국 당신이었군. 윤태섭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을 끝낼 시간입니다. 회장님, 윤태섭의 2 경호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과거 UDT SEAL 출신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연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조무래기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진짜 살인 기술을 가진 자들의 눈빛이었다. 죽여. 윤태섭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2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덮쳐들었다. 한 명은 군용 나이프를 들고 하단부를, 다른 한 명은 맨손으로 상단부를 노리는 완벽한 협공이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몸을 낮춰 칼날을 피하며
두 사람의 사이로 파고들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퍽, 컥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혼자서 두 명의 최정예 요원을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 다른 한 명의 발차기가 날아왔다. 결국 서연의 팔에 칼날이 스쳐 지나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고통에 잠시 균형이 흐트러진 순간 다른 경호원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서연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복부를 맞으며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다. 동시에 그녀는 뒤쪽에 칼을 든 경호원을 향해 던져진 동료의 몸을 방패 삼아 총을 뽑아들었다. 팩! 두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한 발은 방패가 된 남자의 다리를 꿰뚫었고 다른 한 발은 그 뒤에 있던 경호원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다. 두 명의 경호원이 무력화된 순간 서연은 총구를 마지막 남은 적 윤태섭에게 겨누었다. 김 실장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손을 들고 있었다. 윤태섭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코트를 여미며 차갑게 웃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날 죽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바로 그때 항구 입구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최진혁이 보낸 경찰 특공대였다. 윤태섭의 얼굴이 처음으로 절망으로 물들었다. 특공대가 현장을 덮쳤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널브러진 조직원들과 무기 상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총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윤태섭과 김 실장이었다.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특공대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익명의 제보 내용과 일치. 현장에서 국제 무기 밀매 용의자 검거 완료. 제보자는 현장에 없음. 연기처럼 사라짐.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더미 위. 서연은 팔의 상처를 지혈하며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통신기로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다. 됐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장 긴 밤은 이제 막 지났을 뿐이었다. 가장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인천항 국제 무기 밀매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신흥범죄 조직 천마회가 러시아 마피아와 손잡고 테러 조직의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윤태섭 회장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한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그의 숨겨진 범죄 제국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다. 윤태섭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천마회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늘에 숨어 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시작된 것이다. 그 태풍의 눈이었던 한서연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찻집에서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팔에 남은 칼자국은 흉터가 되었고 온몸을 욱신거리게 하던 타박상도 시간이 지나며 옅어졌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다시 손에 피를 묻혔다는 사실, 다시 살인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는 기억이 그녀를 며칠 밤낮으로 괴롭혔다. 그녀는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길을 잃은 듯 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늦은 밤 잿더미가 된 박 할머니의 밥집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심다원에 닫힌 문 앞에 화분을 내려놓았다. 그가 마지막 남은 부에게 시켰던 그 자리였다. 화분 안에는 작은 쪽지가 꽂혀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최진혁이 마련해준 비밀 경로를 통해 한국을 떠났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머나먼 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였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일지 또 다른 절망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살아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인사동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박할머니의 밥집터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가게 재건비용 전액을 지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 기부자가 한서연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찻집 주인으로 돌아온 듯했다.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고 정성껏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깊은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을 해치는 무기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는 차를 내리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최진혁이 사복 차림으로 그녀의 찻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제복 차림의 경찰청장이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그는 그저 옛 제자를 찾아온 스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진혁이었다. 자네 자리가 비어있네. 서연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국정원에서 자네를 다시 부르고 싶어해 현장 복귀가 어렵다면 신입 요원들을 가르치는 훈련 교관으로라도 자네 같은 인재를 이대로 썩히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이자 그녀의 과거로 돌아오라는 손짓이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제 총보다 찻잔이 더 손에 익숙합니다. 국장님,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말인가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자네 같은 힘을 필요로 해.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손이 사람을 죽이는 손인지 살리는 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손은 그저 제 손일 뿐이라는 걸요. 이 손으로 총을 쥘 수도 찻잔을 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깊은 성찰 끝에 얻어낸 깨달음의 빛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국가의 무기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어 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한서연으로 이곳 정심다원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제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제 방식대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이름으로요.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이호와 한서연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과거를 지나 마침내 두 자아를 하나로 합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최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피와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제자가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이 몇 달 후 초겨울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박할머니 밥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 앞은 축하 화환과 이웃들로 북적였다. 박할머니는 하얀 조리사복을 입고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었다. 정심다원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연의 입게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찻집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물 흐르듯 우아하고 정교했다. 한 손님이 그녀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 차는 이름이 뭔가요? 향이 정말 좋네요. 서연은 손님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새벽의 여명 리밍이라는 차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가장 처음 마주하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녀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마침내 지수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녀의 진짜 인생은 가장 길었던 밤이 지난 바로 그 새벽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